자, 이번 시간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속성 파트는 거의 출제 빈도가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번 시간에 위치가 아니면 공간인데요. 자, 공간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다. 공간에 가치가 있죠.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가치를 영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수평 공간이 있고 공중 지하가 있었죠. 여기 공간을 수평 공간이다. 저번 시간에 이제 수평 공간까지 갔었죠. 그다음 여기가 공중 공간. 여기가 지하 공간. 지하 공간이다 또는 지중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원리가 지표권까지 갔었죠. 지표권이고, 자, 이건 글씨대로 가요. 공중권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지하권이라고 하죠. 지하권. 이렇게 세 가지 소유권에 대해서 공간적 범위가 이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또 뭐 100%인데 토지 가치가 공간의 가치가 이제 70에서 80%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공중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적 공중권이 있고, 공적이죠, 위는. 공적 공중권과 그 다음 밑에는 사적입니다. 공주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할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행적 종축으로 이제 분할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위를 공중 획지라고 하죠. 그래서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역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책을 보겠지만 이제 먼저 지하권이라는 게 나오죠. 지하권서부터 가겠는데요. 지하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이 터치할 수 있는 원리는 사적 지하권이고 터치할 수 없는 게 공적입니다. 지하권부터 가도록 하죠. 지하권은 지하권 개념 속에 지하권 개념 그 자체, 광물, 석탄, 석유, 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우리가 이 지하실, 지하도 같은 지하 구조물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가 다 나라마다 틀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지하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에게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먼저 나와 있는 게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지하로부터 석탄 등과 같은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자, 우리나라 경우는요,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사적 지하권이에요. 지하수는. 네, 공적 지하권, 광업권에 개체가 되는 광물, 석탄, 석유, 가스는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석유가 나온다 해서 개인의 것을 가져갈 수 없죠. 광업권에 개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권리가 불인정됩니다. 광물은 공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뭐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용은 이제 지하실 같은 지하 구조물을 구축하거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지하철 건설 등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한계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라는 것은 밑에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을 설치하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유권에 관한 이익이 위치는 지하권의 깊이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20m는 농지, 임지, 고충시가지는 40m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이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40m가 이내는 우리가 위가 되겠고 40m 아래는 밑에가 되겠죠. 그래서 40m 한계심도
40m 이내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한계심도 아래는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에 자,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지하철 건설 등의 입체적 지하공간을 개발을 위해 타인의 소유의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우리가 민법 시간에 구분지상권을 배우셨습니다.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셨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한계심도 이내, 자, 이내는 40m 이내죠. 토지에 대해서 지하공간 이용 시 기피에 따른 이용 저율에 대해서 적용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내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래는 안 해줘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권으로 갈게요. 자, 공중권도 예전에 공중을 향하여 끝없이 연장되는 입체 공간이 아니죠. 우리가 주택, 빌딩, 상점 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우리가 공중공간은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만 미치겠죠. 그래서 아까 항공권이나 전파권, 항공기가 왔다 갔다 했다 해서 통행료 받을 수 없고요. 전파의 발작도 이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적 공중권은 사적 공중권 이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적은 이 일정한 범위까지 소유자의 개인의 이용을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소유자의 사적 공중권 이용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조권이죠. 한강이 보이는, 바다가 보이는 게 이제 조망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적률이라는 거가 있죠. 용적률도 이제 우리가 어때요? 건물을 우리가 위로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지하 공간은 삽입이 안 되죠. 그래서 공중 공간의 사적 공중권에 용적률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TDR이라는 게 있어요. 이 TDR도 이제 이 공중 공중권에 들어가는데 TDR이라는 자체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나중에 또 할 겁니다. TDR이 이제 잠깐 들어보시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요. 갑돌이. 우리가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보상 안 해주죠. 보전 지역은. 자, 그래서 미국은 해주는데 나중에 또 TDR은 나중에 또 배우실 겁니다. 개발 가능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1, 2, 3을 짓게 하는데 4층을 못 짓게요. 그래서 TDR은 이 개발권 양도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개발권을 우리나라의 용적률이라고 생각하세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켜서 이 개발권을 넘겨서 이익을 가져와서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지역지구제 보완책으로서 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TDR이라는 자체는 용적률을 사고 파기 때문에 지하 공간은 삽입되지 않겠죠. 그래서 공중공간의 활용이라는 것만 알아가세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또 이 개발권 양도제도에서 제가 또 다루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공중공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까 토지의 70에서 80% 가치였죠. 그럼 지표권이나 지하권과 마찬가지로 획지로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죠. 근데 공중권은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임대차란 공중획지의 임대차를 말하고 공중지역권은 이제 공중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이며 주로 이제 전신주 등을 가설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철근 기둥을 세우는 게 이제 지표에서 공중까지 올라가는 게 열주획주고 내려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하 기초로 내려가는 것을 지표에서 지하는 원주획지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만약에 건설을 한다. 그럼 먼저 기초를 받고 기둥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육교를 올릴 때도 이제 하나 높이가 있잖아요. 그죠? 수직 공간. 그래서 올리는 건 이 기둥을 세워서 올리는 이 범위가 올리는 거는 우리가 열주예요. 열주액지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은 원주액지죠. 자, 그러면 스팀 받아, 열 받으면 올라가죠. 그러면 올라가는 건 열주다, 내려가는 건 원주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자, 우리 소유권이라는 제한은 어때요?
절대적이 아니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부동산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을 받습니다. 상대적 권리예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목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의 배타적으로 지배권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소유권 사용과 행사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 배타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절대적인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밑에 우리가 이 공적 제한과 사적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기본서도 있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사적 제한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치권, 저당권, 지역권, 제한 특약이라고 민법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이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사적이에요. 경찰권은 좀 학문적인 접근인데요. 이 경찰권은 폴리스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폴리스 파워는 운하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경찰들은 뭐뭐 하지 말라 그러죠.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공인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토지마다 용도 지역 지구제를 지정하거나 그리고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수용권은 어떻습니까? 땅을 뺏는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강제적으로 땅을 뺏는 거. 개인 땅을 뺏는 게 수용권이고, 과세권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기소권은 주인이 없으면 뺏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한이 미치지 무한정이 아니죠. 그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1번 우리나라의 강업권에 개체가 되는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자, 2번에다가 별표처럼 보세요. 자, 밑에 박스가 있는데요. 토지 소유권은 토지 구성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부착물은 뭐냐면 건물이었어요.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다르죠. 그래서 따라보기 때문에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이라는 자체는 왜 예전에 축대 같은 건 별도 등기가 안 하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토지 소유권 내용이 포함이 되죠. 그럼 토지 소유권에 미치겠죠. 그래서 그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하면 안 돼. 없는 부착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사적 공정권은 어떻게 돼요?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도 사적에 들어갑니다. 용적률도 이제 건물 위로 올릴 수 있는 권리니까 사적이 들어가요. TDR은 이제 용적률을 사고판다는 거죠. 근데 항목권과 전파권은 공적이죠. 소유권이 미치지 않고요. 사적 지하권은 지하수는 소유권에 포함되죠. 미채굴된 건물은 미치지 않고, 자, 요거 중요합니다. 한기심도 이내는 보상이 돼요. 근데 아래는 보상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게 있잖아요.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가 밑에 해설이 있지만은 민법 시간에 구분지상권을 배우셨어요. 자,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 지하공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에요. 지하공간 들어갑니다. 근데 개발권 이전 제도. 자, 개발권 양도제도 이전 제도는 이 개발권은 이제 용적률을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용적률은 우리나라에 지하공간 삽입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발권 이전 제도와 그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외국에도 용적률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하겠죠. 그래서 10층까지 제한한다. 외국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저 5층 더 짓고 싶어요. 국가님, 그래? 너 공원 하나 만들어. 그럼 너한테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 인센티브도 공중공간이지 지하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면 개발권 이전 제도와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하공간이 아니라 공중공간이라고 시험지에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지하공간이 아니라 공중공간. 1번 공간은 창출되는 기대이익이 현재 가치로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그럼 어떻게 단순히 물리적이 아니라 아까 법경기였죠. 그래서 경제적, 물리적이 기술적이에요. 법률적, 복합 개념 측면에 파악한다. 자, 공간으로서 보면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 공정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이죠. 자, 우리가 공간이 왜 나오느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현행 지적 제도가 입체 지적이 아닙니다. 수평 지적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 나오는 이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으로 간다. 자, 만약에 건물을 올렸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조권과 조망권이라는 게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법원의 판단으로 간다. 자, 이렇게 정답은 4번이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6번의 부동산 활동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이제 부동산의 정의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부동산 자체가 이제 활동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과 현상이 있는데, 자, 보통 이걸 연구 대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제목을 볼게요. 일단 제가 24페이지는 그냥 부동산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입니다.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이 집 앞에 쓰레기가 벌어지는 것은 어떤 현상이고요. 현상이고, 그럼 미안 아저씨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쓰레기를 주워야 돼요. 움직이니까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정적인 연구 대상이다, 이를 동적인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현상에 의해서 활동이 문제점을 해결하면 활동에 의해서 또 투기하게 되면 또 직가고 현상이 발생해서 서로 상호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럼 일단 현상으로 본다면 밑에 박스부터 갈게요. 현상이란 부동산 그 자체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반 현상,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모든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개 활동을 할 때 먼저 저기 현상을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장래 바람직한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은 동적이지만 현상은 아까 제가 정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현상은 인식의 대상이며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활동부터 발생한 것이 일반적이나 본질로 오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토지가 부중성 때문에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로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떨까? 우리가 사람이 투기하게 되면 또 땅값이 올라가죠. 본질로 올 수도 있고 활동으로서 올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 가지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부동산 연구 대상은 우리가 학은 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부동산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화산이 폭발했다고 해서 밑에서 누가 불질러서 폭발한 게 아니라요. 지가 알아서 폭발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연현상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연현상은 부동산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보잖아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누가 주체냐? 인간이 주체입니다. 인간이 뭘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죠. 대상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인간 보고 야, 너 행동해라 그러진 않죠. 인간이 부동산을 가지고 관리적 측면 행위예요.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 측면 여러 가지 행위다. 자연적 현상은 부동산이 들어가지 않죠. 활동은 아니고 연구 대상도 아닙니다. 그럼 주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체가 있으면 정부나 지자체, 공사는 공적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적이고요. 사적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나 순수 민간기업, 조합 이런 것들은 사적이다. 그래서 1섹터가 공적이고 2섹터가 사적이죠. 뭐 3섹터는 이제 합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 개발 파트에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적 주체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가 중요하고 사적은 효율성을 중시한다. 정부본이 하는 역할은 이제 관리하거나 규제하거나 보조, 과세 이런 게 되겠고요. 부동산 활동에서 여러 부분 중에서 가장 활발한 건 공적보다 사적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속성으로 가시면, 자, 우리가 과학성이라는 것은 체계화된 원리, 이론적이고요. 기술성은 실무입니다. 그럼 이론과 실무를 둘 다 겸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할 땐 과학성 이론만이 아니라 기술성 실무도 갖춰야 된다. 전문성을 갖추는 활동이 된다. 자, 윤리성이 조금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윤리성은 고용윤리와 조직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고용윤리죠. 자, 고용윤리라는 것은 이 조직 내부죠, 내부. 그죠? 조직 내부. 이 조직 내부에서 우리가 이 업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예요. 그럼 내 종업원이 해당 윤리 규정이나 업무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나한테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종업원과의 관계는 조직 내부인데, 자,
자, 여기서 이제 업자와 업자, 이 업자는 동업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일하는 동업자가 아니라 협회나 단체나 아니면 다른 중개업자입니다. 그럼 다른 중개업자한테 불리한 결과를 빚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업자라는 자체는 나와 사무실을 같이 일하는 동업자가 그 업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를 얘기한다. 그럼 요 조직윤리라는 것은 조직 하나의 내부가 아니라 조직과 조직 간, 조직 외부죠. 협회나 단체. 그럼 협회 단체에 가입하면 잘 우리가 윤리를 지켜야죠. 조직의 윤리를 안 지키면 조직의 쓴맛을 보겠죠. 서비스 윤리는 이제 의뢰인과의 관계입니다. 의뢰인도 되지만 비의뢰인도. 공정은 이제 일반 대중 공중과의 관리다. 그래서 공중에 대한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장 활동과 정보 활동은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자, 부동성이죠. 토지가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땅을 살려간다. 그러면 가서 임장 활동을 해야 되죠. 장소에 임해야 되고요. 자, A 지역에서 중개업 하시다가 B 지역으로 갔다. 정보를 다시 캐야 돼요. 정보 활동을 해야겠죠. 가장 유력한 게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부동성 정보 활동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동산 주변에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이고요. 물건을 직접 봐야 되는 대물 활동입니다. 그래서 서면 자료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서면으로 해서 나가서 안 보면 책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동산 결정이 합리성 및 책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체계상의 부동산업은 공인중개사 역사상 25회 때까지 딱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 및 공급업은 우리가 주거, 비주거, 기타가 있고요.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과 중개 감정업이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업은. 그래서 이제 관리는 주거, 비주거가 있고 중개 감정업은 이제 중개사, 평가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것은요. 자, 우리나라에 공인 자격증이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하는 부동산 중개사, 감정평가사도 이제 이 학교론이 들어갑니다.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사도 들어가죠. 주택관리사 3가지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24페이지 가시면 예전에 기초됐던 게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이라는 것은 아직 이 서비스업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총론은 출제 빈도가 높질 않아요. 언젠가 한번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뭐 그 정도는 그때는 이제 총론은 제끼고 뭐 다른 데 쪽으로 거의 다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정의 하나 물어보고요. 활동이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개념, 분류, 특성, 속성. 특성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 그렇게 염리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경제 이론으로 가볼게요. 경제 이론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경제 이론으로서 26페이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경제 파트가요, 여러분들 19회 때는 이 수용급에서 7문제가량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6페이지로 이제 패턴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6페이지 내용을 봅니다. 자, 부동산 경제론 파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첫 스타트가 수요와 공급을 배웁니다. 자, 수요와 공급. 그래서 이쪽 파트는 뭐 한 3문제에서 4문제인데 7문제가량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론 뭐 요약을 해놨지만은 딱딱 끊어갖고 여기 이제 어디를 주의 있게 봐야 될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험 문제가 어디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수요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잡는데요. 자, 수요라는 건 어떻게 돼요? 사는 쪽이죠. 그래서 이제 수요에 대한 정의와 공급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 정의, 공급 정의. 자, 이제 수요 정의를 한다면 이제 공급 정의도 이제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어요. 이 둘 다 갖고 이제 비교하면서 갈게요. 자, 수요자는 사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일정 시점, 자,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의 기간을 하나 해야 돼요. 일정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요란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입니다. 유리한 개념이죠. 일정 기간에
그래서 절량이 아니라 유량 개념이라는 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절량이 아닙니다. 유량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에 A 지역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32평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요. 3억 주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두 면적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어저께 샀대요. 그럼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아직 구매를 안 했다는 얘기죠. 살 의사만 있다는 얘기예요. 살 의사만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이걸 사전적이라고 합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 구매를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후적 하면 안 되겠죠.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욕구. 자, 욕구는 이제 우리가 구매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아파트 3억 주고 사시겠어요? 저 돈 없어요? 그럼 보내야죠. 우리가 욕구는 구매력을 얘기합니다.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 되죠. 그래서 살 능력까지 다 갖춰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유효수요라고 배우셨죠. 근데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잠재수요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부터 갈게요. 수요란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은 유량이고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이고, 욕구는 우리가 구매력, 이 유효수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량이란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최대 수량입니다. 물론 가격은 내겠다는 최고 가격인데 그거는 제가 균형점에서 냈어요. 그때 가서 해드리고요. 둘 다 최대 수량이라는 게 똑같죠. 수요 공급이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밑에 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량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유량 저량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전적이라는 거. 의도된 양이죠. 그 다음에 수요는 유효 수요가 되고 공급은 유효 공급이 되겠죠.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유효 수요라는 자체는 가처분 소득은 소득이 있으면 조세를 빼야 되죠. 세금을 띈 후에 대한 소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소득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세금을 떼고 나서의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효 수요라고 하고, 자, 공급은 또 유효 공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효 수요에는, 구매력에는 차입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현금만 있는 게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한테 정부가 장기 저리로 융자비를 높여주면 유효 수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공급자, 서플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수요와 공급은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이제 다르지만은 이 내용의 유량, 사전적 이건 똑같아요. 자, 공급으로 갑니다. 공급은 파는 쪽이죠. 그래서 이제 앞자 맞다면 얘는 디맨드, 서플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은 이따가 이제 보기만 하세요. 가격과 양이다. 우하향하는 곡선을 디맨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플라이 커브 이렇게 해서 우상향한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은 파는 쪽이에요. 그래서 생산자가, 자, 칠판주기가 부동산이고 여러분들 부동산 사고 싶다. 그럼 이걸 10,000개 만들었어요. 그럼 적게 만들었나요? 많이 만들었나요? 기간을 안 알잖아요. 기간을 안 알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럼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쟤랑 똑같죠. 저량이 아니라 유량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량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요자라면 이 칠판 주개가 판매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죠. 판매하려는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판매하려는. 그럼 판매하려는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아직 판매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는 사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의도된, 계획된, 사전적, 그래서 사후적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사전적, 아직 이제 팔려고 의도된,
계획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팔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 요건은 아까 수요에서는 구매력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공급에서는 생산력을 얘기합니다. 생산력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생산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유효 공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칠판 중에 만들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트럭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유효 공급이라고 그래요. 유효 공급. 자, 그래서 이제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들어볼게요. 공급 서플라이 갑니다. 공급이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밑줄. 일정 기간은 유량이죠.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이죠. 의도된 계획된 사전적이고 요건은 어떻습니까? 생산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맞아요. 근데 가격은 이제 얘는 생산비를 거둬야 되니까 최소 가격인데 그건 나중에 균형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밑에 잡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은 일반적으로 유량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적이고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수요 함수, 공급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 관계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제 중개업을 하시다가 매수자와 매도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서 수요 공급을 배우라는 얘기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 함수라는 자체는요, 수요 함수는 펑션이 이제 함수 관계인데요. 영향을 주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게 종속 변수예요.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수요량이 되겠죠. 수요량을 늘릴 수 있는 게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이외에도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갖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이 수요 법칙의 가격과 수요량의 역외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건이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만 봐요. 가격을 독립 변수로 보는 거죠. 그럼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이 종속 변수는 감소한다는 걸 느낀 거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 돼요? 정의 관계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양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가격이죠, 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물어봐요.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 자, 그럼 일단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늘리는 쪽으로 간다면 수요자는 가격을 쌓아야 되고 공급자는 가격이 높아야 되죠. 그럼 얘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다. 마이너스 역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비례죠. 얘는 얘와 얘가 같아야 돼요. 비례 관계니까 플러스 정의 관계다.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곡선상에 나타내봐라. 곡선상으로. 그럼 이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죠. 원래 곡선인데 직선을 구한 건 여러분들 그린 건 이해하기 편하긴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볍게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늘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반비례다. 근데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서플라이 커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양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이제 모양이 우측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하향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하향. 얘는 우측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우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요가 잘 나오지 공급은 좀 잘 나오진 않아요. 수요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요 위주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본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있긴 하지만 일단 미리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재밌게 이게 가격이고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수요자들은 수요 법칙 하면서 갑니다.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항상 걸을 때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수요 법칙 하면서. 자, 이렇게 봤고요. 자, 26페이지 밑에 보시면 수요 법칙에 성립하는 이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 효과를 얘기하면서 이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합인데 옛날에는 얘가 좀 물어보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막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뭐 기본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보는데 자, 미리 가볼게요. 우리가 27페이지 가시면 눈도장을 찍을게요. 첫 번째 중간에 박스 보시면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곡선은 여러 가지 가격 수준과 수요량의 조합을 연결하는 곡선입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된다. 우리가 가격의 수요 함수는 이제 감소 함수예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양을 줄이겠죠. 그다음에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자, 요거 모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격 수준과 공급량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늘리니까 가격에 대한 우리가 공급의 증가 함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 그럼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수요 법칙이 우하향합니다. 그럼 수요 법칙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유는 왜 그러니?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건 가격 때문에 그렇다. 그럼 가격 효과라는 자체는 두 가지가 있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합쳐서 그래요. 자, 요 합친 것이 바로 가격 효과가 됩니다. 요게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는 수요 법칙을 설명하는 거죠.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효과가 될 수 있죠. 자, 대체는 대체할 수 있는 게 대체제죠. 대체제를 배우셨습니다. 여기 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이제 틀린데 가볼게요. 그럼 A제화와 B제화가 있어요. A 비싸면 B 사 먹으면 되잖아요. B제화. 가격이 비슷합니다. 뭐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가격이 400원이다. 5개를 구매하고 400원이다. 5개를 구매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A의 가격이 200원을 하락했다. 그럼 당연히 B를 줄이고 A를 많이 사겠죠. 대체제니까. 그럼 대체 효과부터 갈게요. 대체 효과는 당연히 A의 가격이 하락했다. 아, 좋다. 그럼 A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A 많이 사자. 그럼 B는 줄이고 A는 늘리자. 그래서 이건 대체 효과가 되겠고. 자, 소득 효과는 두 제화가 나오면 안 돼요. 소득 효과는 이제 한 제화만 나와서 그걸 갖고 비교합니다. 자, 4, 5, 20 옛날에는 2,000원이었어요. 근데 소득 효과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 2, 50, 1,000원만 있으면 되겠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옛날에 2,000원 있었는데 1,000원만 사면 되니까 1,000원이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실질소득이 증가를 했으니까 나는 그 제화를 늘리겠다. 그러면 대체효과, 소득효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가격 때문에 그 제화를 늘리고 다른 제화를 줄이는 건 대체효과고요. 그 제화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실질소득이 늘어나서 양을 늘리는 게 우리가 소득효과다. 이렇게 해서 합치는 게 이제 가격효과다. 수요법칙이다. 가볼게요. 그래서 소득효과라는 자체는 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변하고 대체효과는 소득과 변화는 상관없어요. 그냥 상대 가격에 의해서 변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실질소득이 감소했죠. 소득효과. A 부동산 수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체 부동산의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대체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대체 부동산의 수요가 이동하면서 A 부동산의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또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협의의 수요함수와 협의의 공급함수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그 내용들을 약간 좀 본 다음에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문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협의 수요함수와 협의 공급함수는 제가 탄력성까지 좀 가고 균형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요건 계산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요거. 그래서 뭐 요거를 알려면 이제 함수에 대한 관계와 그다음에 이제 P, Q 이걸 갖다 이제 균형이라는 자체에서 보시면서 그 자체에 대한 계산 방식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출 문제가 있어요. 기출 문제가 있는데 요걸 이제 제가
아마 기본서 강의 때 좀 편법으로 좀 하는 방법, 야매로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데, 일단은 들어갈게요. 그냥,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하나의 테마 강의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27페이지입니다. 자, 힘내시고. 자, 우리가 협의의 수요 함수입니다. 그럼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당해제와의 가격 때문에, 독립 변수 때문에 수요량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종속 변수. 그래서 이제 수요량이 QD, 그 이제 가격이 P죠. 그래서 뭐 A 마이너스 이제 B 곱하기 P 이렇게 되는데 뭐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개별 수요 함수는 이고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 수요자가 2배로 된다면 시장 수요 함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의 수평적 합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갑니다. 탄력성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걸 해드린 다음에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계산 문제까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그냥 바로 27페이지 갈게요. 자, 우리가 협의의 수요 함수는 이제 양이 종속 변수고 가격이 우측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양이 좌측이고 우측이 가격이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있습니다. 개별 수요예요. 그럼 합치면 전체 시장 수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칠판주계가 있다. 가격과 양이다. 칠판주계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수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전체가 합치면 시장 수요가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더 완만해지는데요. 탄력성이라는 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면서 탄력성이 이제 가파른 건 비탄력적이고요. 완만한 건 더 탄력적이고 더 완만한 건 더 탄력적이에요. 당연히 이제 더 합치니까 더 양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극을 주는 건 똑같은데 개인적인 반응은 틀리죠. 그래서 자극을 줘요. 칠판주계가 아닌 부동산이라면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그럼 가격이 만약에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됐다. 그럼 가격 순위 동일한 자체에서 자극은 동일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반응이 틀리죠. 2개 늘리고 얘는 3개 늘려요. 그럼 합이 5개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가격을 합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됐다는 건 시장상이 동일한 거지 그 가격이 합친 게 아니죠. 가격은 같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반응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격을 합치는 게 아니라 P를 합친 게 아니라 양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합계가 아니라 수평적 합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수평적. 양을 합친 거예요, 양을.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면 개별보다는 시장 수요 곡선은 이제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이라서 맨 밑에 가시면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 함수의 수평적 합이라고 되어 있죠. 수직적 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힘드시지만 탄력성을 미리 한번 가볼게요. 탄력성을 가시면, 자, 교재로 가시면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물론 뭐 공급도 있고 수요도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제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데요. 맨 밑에 가보세요. 자, 맨 밑에 9번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적으로 합친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합쳤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키예요. 양을 합친 거.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고 시장은 더 우측이니까 더 완만해졌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다시 한번 가시면 이제 27페이지 가시면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가 메뉴에 1번, 2번, 3번 할 차례죠. 자, 3번.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을 합치기 때문에 Q로 되어 있으면 그냥 Q에다가 2배면 2배를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개별 수요 함수? 자, 개별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불러보세요. 우리가 QD는 그냥 100 마이너스 4P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공급에는 항상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격과 양이 반비례이기 때문에 아까 이 함수 관계가 이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라고 그랬어요. 가격 감소 함수.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양이 줄입니다.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개별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별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개별 수요자들이 2배를 반응했대요. 그럼 여기서 2배라는 건 그냥 2를 곱해버리면 시장 전체가 돼요. 시장 수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함수가 되기 때문에 QM은 마켓이죠. 그러면 100에서 2를 곱하니까 200이 되고 4P는 248P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 마이너스 우리가 어떻게 될까? 8P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온다면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QM 200 마이너스 8P.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요. 4번처럼 나왔던 게 기출 문제입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4번이 보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개별 수요 함수는 P는 100 마이너스 4QD가 이제 개별이고요. 자, 만약에 이제 양을 합치기 때문에 가격을 합치는 P를 합치는 게 아니야. 그럼 양으로 고친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다 2배를 곱해서 다시 또 가격으로 고쳐서 보라는 게 시험지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수요자가 수가 2배가 된다면 시장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교재로 가시면 그 유명했던 문제가 몇 페이지 있냐면 이제 그 교재로 가시면 37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죠? 37페이지 있기 때문에 요 37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조금 힘드시지만요. 우리가 좀 쉬었다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37페이지는 함수가 또 들어가고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문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3번이잖아요. 3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쉬었다가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다음 시간에 넘겨서 좀 자세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